생각하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청약 개편 첫 적용. 레미안 DMC 루센티아 평균 15대 1 마감. 삼성물산이 가제올 뉴타운에 공급하는 레미안 DMC 루센티아가 예상대로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 속에 1순위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가제올 뉴타운의 중심이라는 입지 우위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가가 청약 흥행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네, 청약 1순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고요. 24개월이죠. 네, 그래서 청약을 하실 수 있는 수가 줄어들었고 이제 가점제 100%, 네. 85 이하는 네. 이렇게 바뀐 청약 개편이 첫 적용된 단지이고요. 네. 지금 기사에서 보면 청약 흥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평균 15대 1이 청약 흥행이 맞냐라는 그런 의문은 좀 들어요. 두 자릿수 청약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쁜 청약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지까지 저희가 봐왔던 청약률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뭐 사실 막 59 같은 경우는 몇백 대 1을 뭐 네, 아주 네. 뭐 자연스럽게 받고 84 같은 경우도 뭐 몇십 대 1 내지는 100대 네. 1 정도 그 정도를 보다가 확실히 청약이 개편이 적용이 되니 경쟁률은 상당히 생각보다 높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청약과 관련된 그런 결과 기사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건설사들에서 반광고성 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혹시라도 미계약이 나게 되면 네. 뒤에 사람들을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설사의 입김이 들어간 기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기사에서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84제곱 같은 경우가 총 5개 타입인데 네. 3개 타입이 10대 1 이하예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보시면은 제일 네. 잘 된 거 2개만 언급을 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59제곱 같은 경우도 30대 1 정도면 청약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소형인 것 치고는 그렇죠? 네. 그리고 브랜드도 레미안이죠. 네. 그리고 뭐 강남권은 아니지만 뭐 뉴타운이기도 하고요. 가제올 뉴타운이니까 네. 뉴타운이기도 해서 가제올 뉴타운의 금액대도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잖아요. 평균 한 1,746만 원 수준이었으니까 경쟁률이 아주 잘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그런 구석이 있는 경쟁률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도금 같은 경우도 전에는 60% 전액 대출이 됐지만 네. 이제는 40% 대출이 되는 입장이라 청약률은 앞으로 좀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완판되기는 조금 어렵겠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 개포의 경우를 보셨잖아요, 우리가. 네네, 레미안. 물론 2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59제곱 같은 경우도 사실 미계약이 나왔고 평균으로 보면 40대 1이었는데도 미계약이 나왔거든요. 네. 물론 그 후에 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다 가져가긴 네, 했지만 선착순에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갖고 갔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신호가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40대 1, 2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물건이 미계약이 나온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결과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주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점이 높은 분들 위주로 되지만 네. 이렇게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앞으로 청약 시장도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투자자들이 발을 뺄 가능성들이 있고요. 네. 그렇게 보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무혈 입성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40대 1의 그 경쟁력을 뚫고 당첨이 됐는데 왜 계약을 안 해?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청약 통장도 날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같은 세대에서 아무도 청약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날릴 거면 왜 청약을 했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든 거죠. 저는 그거 말고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불이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뭐 그럼 왜 계약을 안 할 건데 그리고 왜 통장을 날리냐. 또 하나의 상황을 보시면은 네. 그 예비 후보자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 비율도 40%를 늘려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1 심지어 223대 1의 물건이 완판이 안 됐다. 이것은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놓으니 그런 규제나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덤벼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을 꼭 전문으로 하지 않더라도 청약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떤 법의 흐름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숙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재개발 5년 내 재당첨 금지.
이달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5년 내 재당첨이 금지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혹은 해당 단지의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다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 당첨일은 최초의 관리 처분 인가일 시점이고 일반 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말만 들으면 되게 복잡한데요. 예.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조합원 물건으로 사업 시행 인가 정도 그 정도 수준을 밟고 있는 분들은 다른 물건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분양 청약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5년 내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 분양 당첨일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기준이고 네.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두 개가 5년 사이에 겹치면 하나는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거든요. 현금 청산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뭐 그 즈음에 그 조합원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예 아주 느린 거 뭐 추진이나 조합 설립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분양 청약에도 참여하지 말고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다른 물건 사지 말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 같은 경우도 1월 24일 내년도 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네. 재개발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게 되면 등기가 나올 때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될 거고요. 네. 10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등기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두 개 차이가 5년이 안 벌어질 것 같은 물건을 사신 분들은 24일 이전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계약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빨리 등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며칠 남진 않았죠. 요 한 이틀 사흘 사이에 요거를 계약을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네요. 근데 법이 뭐 8월 2일 날 나와 있던 거라. 근데 의외로 그 카페 보니까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올해 말 넘어서 되는 거 아니었어? 시간이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네, 그래서 분들이 올해 말쯤에 있어요.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어 하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 네네. 계약을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선택을 안 하면 될 거고요. 네. 계약을 혹시라도 하신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지신다라고 하면은 그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던가 뭐 주변에서 돈을 받아서라도 좀 빌려서라도 10월 24일 이전에 등기를 하셔야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따르면은 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거나 혹은 일반 분양 당첨자인 경우 같은 그 당사자와 같은 가구에 속한 사람도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온 가족이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들 뭐 세대주가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기준이잖아요. 네. 청약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거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아내 이름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짚어주셨네요. 지금은 전부 다 세대원 기준이라 가족 전체가 거의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금주의 단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포우성 초과이익 환수 피했다. 서울 잠원동 반포우성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한 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단지는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이달 시행될 분양가 상환제를 모두 피하게 될 전망입니다. 반포우성은 원래 관리처분 총회를 한 11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0월 20일 날 왜 분양가 상환제가 혹시라도 실시되면서 나와버릴까봐 조합원 미리... 총회를 한 달 정도 땡겨서 하신 거예요. 오, 현명하네요. 아주 현명하시죠. 네네. 그러면서 사실 조합장님이 바뀌신 이후에 그 정보 공유도 좀 투명해졌고 우선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아주 탄탄하게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분양가 상한제도 다 피한 아파트죠. 그래서 선분양을 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HU에서 보증 금액을 누르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선분양을 할 수 있는 그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입지도 너무 좋죠. 입지 자체가 좋았는데 왜 2002년, 2003년 뭐 그때부터 네. 계속 제일 먼저 잠원동에서 재건축 될 거라더니 한참 이렇게 표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포우성 같은 경우 2002년에 조합을 설립했고요. 네. 사업 시행 인가를 2005년에 받았어요. 최초 인가를. 기사에 보면은 뭐 그 올 몇 월 달에 받은 걸로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변경을 한 거고요. 실제로 최초 사업 시행 인가를
2005년에 받았으니까 12년. 무려 12년 만에 사업 시행인가부터 관리 처분까지 12년이 걸린 그런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격의 관리 처분인가 신청이죠. 물론 이제 네네. 아직까지 신청이긴 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피했고 네. 엊그제 접수를 함으로 해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피한 아파트이고요. 입지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현재 반포권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추서님이 잠원동 쪽에서 추천하셨던 두 개의 물건 중 하나기도 하죠. 반포 그렇죠. 우선과 신반포 6차. 6차. 예. 4차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반포 우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조합 설립이 2003년 12월 이전에 되었고 네. 사업 시행인가를 2005년에 받았는데 그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착공 신고가 들어갈 때까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해요. 아, 매물로 팔 수가 있는 네, 거네요. 매매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몇 개 안 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한신 사지구 부결된 조합원 투표 결과 가결로 처리. 이미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으면 뭐 네, 이슈가 될 내용들이 저희가, 많았는데 저희가 쉬는 동안에 제일 핫했던 뉴스였던 네, 그래서 것 뭐 같습니다. 기존 과정을 뭐 구구절절히 설명해 드리긴 뭐 하고요. 네. 한신 사지구 같은 경우는 GS가 선정이 됐고요. 네. 사실 롯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도 되게 롯데 조건이 워낙 좋았죠. 예, 그래서 롯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GS가 결국은 선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 안건인 협약서 체결 같은 경우는 투표 결과로는 부결로 그 당시에 처리가 되었었죠. 무효표가 많았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 보니 이거는 부결이 아니라 가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좀 뭐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여하튼 협약서 체결건이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아주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총회를 다시 한번 하면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말까지 제초안을 피하려면 관리처분 신청을 연말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제 일정이 정말 막바지에 몰렸잖아요. 저 12월 29일부터 거꾸로 역산을 하게 되면은 네, 아마 20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조합원 평형 신청 통보를 해야 되는데 총회를 한 번 더 하려면은 뭐 미니멈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회를 다시 한번 할 수 없으니 부결을 가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인허가권자인 서초구청에서 이거를 인정할지 여부 네.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덮고 갔을 경우에 비대위나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조합의 진행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경우에 네.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 충분히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누가 봐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고등법원, 대법원 가는 시간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가결이 아니라 부결로 됐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진행했던 것들이 싹 네. 뒤집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닥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일 처리를 진행을 하는 건 단지 하나 뭐가 있냐면 조합에서도 그래서 추가 총회를 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말이 좀 이게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 거죠. 왜냐하면 네네. 가결이라고 했으면은 추가 총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다음 달 초에 추가 총회를 열어서 일단 협약서건을 승인을 해서 추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송건을 대비를 하고 가는 입장이 맞는 것 같고요. 냉정하게 보면은 새롭게 총회를 하면서 진행을 유지하면서 하나 희망의 끈을 하나 더 잡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지만은 일단 서초구청이 네.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다음은요. 네, 35층, 49층 대치 음마의 운명. 그간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 왔는데요. 서울시가 지난 8월 이 아파트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이례적으로 미심의하고 반려한 적 있죠. 그래서 현재 35층과 49층의 재건축 높이를 두고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9층으로 냈는데 네.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35층으로 추진할래, 49층으로 추진할래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는 과정이고 24일 날 아마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25일인 것 같습니다. 아, 25일이에요? 예, 지난 16일부터 그 동의서를 받았나 봐요. 네네. 받고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35층 할래, 49층 할래 그 주민들이 결정을 해갖고선 동의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35층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뭐 조합 설립이 빨리 가능할 것이고 네. 49층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계속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운명을 조합원들한테 맡기는 그런 투표가 될 것 같아요. 뭐 내년에 서울시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게 되면은 규제가 변할 수 있다라고 기다리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요새 박원순 시장에서 요새 박원순 시장님이 삼선 짬뽕 내지는 삼선 짜장을 즐겨 드신대요. 그래서 삼선에 거의 나올 확률이 크고 현재 어떤 정치적인 지형이나 분위기를 네네. 보면 재선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떤 속도적으로 보면은 35층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지만 이제 제초안이 부활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1, 2년, 3, 4년 정도는 느린 것들은 다 다음 시즌 재건축을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스럽긴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재건축 초과 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 같지 않거든요. 중층 재건축에 35층으로 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을 오히려 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근데 제초안을요, 꼭 초과이익 환수, 그러니까 그 금액을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게 내는 상황이 되면 재건축은 다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 침체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시장이 침체해 있으면 구조적인 문제로 재건축 진행이 안 되고요.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는 네. 시장 재건축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상황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초한 금액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 제초한 금액이 적다 많다를 말하는 거는 조금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원래 그 49층을 계속 고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설계를 현상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157억 원이 이미 설계비로 들었기 때문에 네네. 바꿀 수 없다였는데 이 설계사무소인 히림 측에 따르면은 설계 용역 계약을 할 때 혹시라도 49층이 불가능해지면은 35층으로 설계 변경을 해주겠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넣었대요. 그러면 추가적인 돈을 안 내도 되겠네요. 예, 설계비 추가로 없이도 35층으로 이쪽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한 일이네요. 네, 35층으로 빨리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 주간 부동산 사부 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많이 버벅거렸죠 오늘? 예, 역시 올해 그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 꾸준히 해야 되나 봅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은 10월 24일이고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는 뭐 초강력 대책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재료들이 상당히 노출됐거든요. 네. 뭐 신 DTI라든가 DSR이라든가 이미 노출이 돼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다른 게 나온다는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결국은 대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대책이 나오면 아무래도 다음 주 부동산 사부는 내용이 좀 더 알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주가 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대치 음마의 그 35층, 49층도 25일 날 결정된다고 그러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그거 한번 걸어볼까요? 뭐로 갈지 주민들이 내기로? 35. 저도 35. 이거 내기가 안 되네요. 내기가 안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번 주 부동산 사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